오늘 방송 좀 늦었습니다. 좀 뭐 좀 알아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니삼천님 반갑고요. 네. 네, 오늘 방송 좀 늦었습니다. 좀 뭐 좀 준비를 하느라고 뭐 좀 알아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전히. 유르떡스님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이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뭐 좀 알아보느라고 자료조사 좀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머니는 가셨어요 이제? 선풍기 때문에 지지거리네. 모래찜질 잘하셨고. 으앙, 왜 또 으앙이야? 나도 오늘 정신이 없네. 벌써 33분이면 2주만 참으면 돼요. 2주만. 이제 여름도 2주만 참으면 8월이기 때문에 네, 2주만 참으면 돼. 아침 9시 정도 안 되었는데 그렇지. 오늘 또 얼마나 또 푹푹 찔렸는지. 아우 죽겠어요. 난 여름이 제일 힘들어. 그러면 오늘은 좀 거두절미하고 음, 뭐 어제 해운대에서 무슨 사고 났다던데? 목격하셨어요? 뉴스에 떴던데? 예, 해운대에서 뭐 차량 사고가 크게 났다고 그러던데. 한번 볼까? 네, 한번 볼게요. 해운대 교통사고 바로 뜨네. 좀 이름 있는 신문을 보자고요. MBN 거 보죠, MBN 거. 영상이 있으면 딱 좋은데. 이거 사진이구나. 읽어드릴게요. 해운대 교통사고 외제차 도심 광란 질주 17명 사상. 뭐 이런 기사였고요. 왜 이래.
부산 해운대 신도시에서 접촉사고를 낸 차량이 그대로 질주해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덮쳐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자동 해운대 문화회관 사거리 대천 램프에서 미포 방면 도로에서 김모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녔고 오전에 갔다 왔다. 오후니까 오후 늦은 시간이니까. 이 차량은 이어 신호가 바뀌어 좌우의 교차로로 진입하던 택시, 승용차 세대를 잇따라 들이맞고 맞은편 신호대기 차량과 부딪히고 나서 멈춰섰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피하지 못해 총 7대의 차량이 뒤엉켜 교차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푸조 차량에 치인 보행자 4명 중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중 고등학생과 40대 여성은 휴가차 부산에 놀러온 모자 직원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연이은 연쇄추돌 사고로 차량 운전자, 탑승객 1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상인들은 콰당탕 하는 굉음이 나서 나가보니 차량 여러 대가 도로에 뒤엉켜 있었고 핏자국도 곳곳에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가해 차량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차로 신호대기 중에서 가해 차량과 부딪혀 순간 정신을 잃은 황모 씨는 해당 차로는 빨간불이었고 앞에는 어린 학생들이 신호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행자를 그대로 친 뒤 교차로에 난입했다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직전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추돌 사고 책임을 모면하러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해 운전자 김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와 일단 체열 검사를 한 상태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체열 검사를 하겠다는 거는. 경찰은 김 씨가 심장이 안 좋아 스탠드 시술을 했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은 뇌질환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는 김 씨의 직장 관계자 진술에 따라 김 씨가 잠시 정신을 잃어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다, 오늘 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사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3건의 잡피 사고를 냈는데 보행로를 타고 올라가는 듯 비정상적인 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수습으로 해운대 문화회관 교차로 주변 차량 통행이 몇 시간 동안 통제되면서 주말 오후 해운대 일대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생겨 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게 뉴스인데요. 약은 먹지 않았다고 본인이 진술했으니까 그래도 이게 갑자기 또 심장 발작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몸에 질환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증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 전에 전과가 있어버리니까 좀 비정상적인 운행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리가 지금 아침 뉴스에 또 나왔으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여하튼간에 굉장히 큰 사고였다. 그렇죠. 비정상적인 운행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몸 상태가 있으면 예, 근데 일단은 다른 사상자가 생겨버리니까 사람이 죽고 지금 다치고 있으니까 이거 재앙이잖아. 테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보면은 그냥 놀러 왔다가 지금 사고로 나간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결국 심신미약으로 가겠다 이 소리거든요. 형을 좀 감중하기 위해서, 강경하기 위해서 좀 그건데 심신미약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협심증 환자가 스탠드를 한다. 그렇구나. 근데 일단 음주 술 반응을 일단 음주 반응은 음성이면 아직 그 없으니까 체열 검사를 하겠다는 소린데 진짜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놀러 온 사람들은 뭔지인지. 본인의 실수로 일단 1차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든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도피하려다가 2차 사고 났고 지금 연이은 사고가 났고 사실상 대재앙을 불러와 버렸잖아. 한 사람의 실수가 지금. 이거는 좀 용서하기는 좀 힘든 일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약을 안 먹, 그리고 이런 약은 지속 가능한 약이기 때문에 한 번 먹었다고 하고 뭐 잠깐 괜찮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그쵸? 그다음에
또 본인이 또 본인 입으로 약을 안 먹었다고 했으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졌다, 안 좋아져갖고 실수를 했다. 그런데 아니야. 일단 1차 사고를 냈잖아. 1차 사고 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때 그럼 멈췄어야죠. 회피하려고 그냥 책임 강경하려고 일단 자기도 놀랬겠죠.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일단 전과가 있어버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 빼도 박도 못할 것 같고, 워낙에 너무 큰 사건이라 17명이 다치고 막 이랬다가 하면, 17명이 다치면 이 정도면 거의 대재앙이죠. 그죠? 17명이라고 그랬죠? 사상자가. 그래, 17명 사상.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간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차 자체가 좋은 차야. 아, 놀러 와갖고, 그러니까 좋게 놀고 좋게 피서를 즐겨야지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이거는 이해하기 힘들죠. 일상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힘들고. 돈도 꽤 버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일단은 사람이 60만이 모인 거면 적은 숫자가 모인 데가 아니잖아요, 해운대라는 데가. 그런데 거기서 광란의 질주를 했다는 것은 사람 죽이겠다는 소리지. 얼마나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안 먹었다 해도 다른, 나는 마약도 의심스러워. 마약을 했을 수도 있어. 의심스러운 거죠, 의심스러운 거. 합리적인 의심. 마약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 요새 또 요새 꼭 그 마약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보면. 마약 반응 검사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하기는 힘들죠. 아니, 아니 그거 화가 나서 그랬다면 이거는 거의 이거 정신병이죠. 분노장애인데,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인데. 아, 하여튼가 나는 또 우리 유리딱새님 거기 갔다 하길래 또 걱정하고 있었지. 또 뭔 일 있는가. 40대 아줌마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또 우리 유리딱새님 또 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40대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38. 그렇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웃자고. 또 아침부터 또 상처받고. 아유. 올림이란 게. 아, 오늘 좀 사람들 모이면 좀 그 사드 엑스밴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월요일이라 아무래도 또, 그쵸. 앞이 3이랑 4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2하고 3이 다른 것처럼 함부로 또 올림하면 안 되지, 나이는. 로키드 마틴이라는 그 업체가 갑자기 주가 특수를 노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그들의 다른 그 군수업체 때문에 그런 건지 사드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어제 뉴스에서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올랐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와서 딱 감이 잡혔지. 아, 밭을 갈아엎었다던데 참외 좀 사다 먹고 싶어도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의 이제 참외차는 이제 지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 잡고 이제 데모를 하는데, 지속 가능한 데모를 하겠다던데. 그리고 그 아이디어 중에 좋은 게 있어요. 그 성주는 이제 파란 리본이잖아요. 파란 리본이고 세월호는 노란 리본이잖아요. 이것을 교체해갖고 바람개비 리본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가 사람들 사이에 나오고 있어서, 와, 또 재밌어질 것 같아. 이게 쉽게 끝낼 싸움은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괜찮잖아요. 바람개비 리본 괜찮잖아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나도 좀 리본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리본을 구할 데가 없네. 세월호도 그렇고 지금 성주 것도 그렇고 좀 리본을 구해갖고 방송 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어제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토요일 날은 아예 안 오더니 일요일 날은 또 사람들이 많이 왔어. 한 네다섯 명 또 이야기 하다가 화물차 기사님도 이제 운행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방송을 지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10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10분 정도. 미안해지네. 음 귓속말은 긴 말은 안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그러니까 요새 아직 중고등학생 학생들도 자기 가방에다가 세월호 리본 달고 다니는 학생들 많아요. 팔찌는 위안부 후원 팔찌다. 그거 인터넷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으면 사야 되겠는데? 음, 2,000원인가 그런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 그래, 그 정도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배송비 해도 그러면 5,000원 이내에 끝난다는 소리네. 그리고 성주, 뭐 군청 들어가면 팔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배달해준다고 하던데. 내 마이크에다 이렇게 딱 해놓을까, 마이크에다가. 음, 그분이 그래도 의식이 있는 분이시네. 그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견해를 한다는 게. 또, 또 그,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 내 컨셉 자체가 엉뚱한 소리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또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결국, 그니까 제가 준비한 대로 가면 솔직히 방송은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 음, 음. 바들키드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월, 화, 수, 수요일까지 열심히 또 이렇게 와주시네. 오늘 제가 방송이 좀 늦었어요. 음. 거기서 그랬다고? 침묵성이 보인다고? 근데 여기는 뭐, 내 방은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 와, 푹푹 찐다. 그런 사람은 그냥 무시해. 오늘 내가 지금 다른 자료 좀 조사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린 지를 몰랐어요. 이것저것 좀 읽고, 좀 정리 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9시에 딱 시작을 했는데 9시 10분에 시작을, 10분이 늦어져 버렸네. 시간 지나간 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화질장 놀래갖고. 음, 10분 정도? 미안하죠. 그래도 방송은 딱 제 시간에 해줘야 되는데. 시작하는 시간을 약속을 한 건데, 어떻게든. 이게 성실성의 보장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겠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 좀 더 모이면 로키드 마틴하고 엑스밴드 레이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
뭐 안 보이더라도 한 10시쯤에는 제가 준비한 거 좀 하고 또 이거 이런 사실은 좀 알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한번 해볼게요. 신문에서 어제 좀 찾았는데 아, 네. 일딱선님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긴 말 안 하셔도 되고, 예.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 사람도 없어. 볼 사람도. 긴 말 안 해도 돼. 아, 로키드 마틴이 사드 업체예요. 사드 국방업체. 미국 국방업체 그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가 갑자기 주가가 올랐다라는. 음, 아, 날씨가 더워서 지금 오늘은.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맥케인호라는 게 있어요. 2013년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했던 기사가 있는데 여기 하면서 그해 4월 10일 날 또, 그니까 엑스밴드 레이더, 그니까 비행기 산업 뭐 하는 거 뭐 F 뭐 있다는데 그거 이따 기사를 보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사드와 관련된 것이 있는 것 같아. 이야기가 느낌이 그냥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이제 핵융합 무슨 그 실험을 한다는 그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드가 단순히 항공 레이더를 벗어나서 이 로키드 마틴의 또 다른 어떤 실험체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아, 네, 육닥선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행 사업은 예전에도 그러니까 전투기 사업을 원래 했던 사업인데 한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정부 측에서는 사드 공식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배치 단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은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라고 해서 좀 이름이 어렵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사드 뭐 이렇게 하면서 전자파 이 정도 선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전자파 이야기를 좀 떠나서 더 본질적으로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사드 관련 내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엽적으로만 나오고 진짜 중요한 이제 이 사드를 가져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역추적을 해보자. 그러니까 신문은 결국 신문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역사 말고 2013년부터 TV조선이 했던 말인데 TV조선이 약간 이야기를 좀 번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이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 조사를 좀 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그 주가 올랐다.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야기보다는 일단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 직접 주장하진 않고. 그런데 아 그래요?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 친구들하고 정치 얘기하다 보면 BJ 방송님 보면서 많은 도움 받는다. 아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그냥 그 언론에서 뿌려주는 그런 쉽게 말하면 찌라시 같은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줄기로 볼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되거든요. 본질이 뭔지 그리고 가리려는 게 뭔지.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근거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군수물자를 만드는 업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면 결국 국민을 위한 행복이 돼야 되는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이익을 원하는 거예요. 사드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나는.
9.11 이후 테러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는 미국. 그런데 9.11도 사실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솔직히. 그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왜 테러 단체는 왜 관공서를 공격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지네들이 뭘 원한다, 공포심을 조장한다, 제일 좋은 게 관공서거든요. 근데 왜 관공서는 안 하고 항상 사람들이 있는 무역센터, 아니면 술집, 극장, 파리도 그렇잖아요. 왜 민간인들이 있는 것만 그러냐? 그게 공포심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테러라는 거 공부적으로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 공포심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나라의 정부 상태를 마비시켜버리는, 행정을 마비시켜버리는 게 제일 빠르지. 근데 왜 항상 사람들이 있는 선술집 한두 명 다치는데? 편의점? 아니면 버스? 이런 것만 할까? 그렇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아, 관공서가 사람이 더 많이 다치죠. 어떻게 보면 편의점 선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이 맞겠어요? 관공서에 들락달락하는 공무원이 맞겠어요? 관공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리고 패닉 상태를 더 유지하기는 관공서가 훨씬 더 좋죠. 그렇죠. 쌍둥이 빌딩 꽤 컸는데 거기에 이제 다친 사람들이 흑인이 많고 백인은 별로 없다는 거.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설은 있어요. 설은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의심은 든다. 이번에 또 그리고 터키 또 대통령이 또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또 우리가 자작극 테러면, 자발적 테러면 9.11 테러는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갖고 또 재미가 있었고. 근데 새누리 쪽이라고 해도 그 친구들도 깨어있는 친구들은 많아요. 이번에 성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성주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성주의 그 조합원들 1318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카톡이 총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게 1318명이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40명의 주부가 이제 뭐 먹거리나 뭐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리하는 그런 방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사람들 끌어들였는데, 여기서는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를 못해. 예. 그러니까 장난질을 중간에 못하는 거지. 그 외부 세력이라 들어올 수가 없대요. 뭐 통진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제공됐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는 새누리당 당원 조직 활동을 했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이 된 거죠. 아이디어와 행동이. 그러니까 이번에 참,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 좀 민심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리드미터 조사라는 것을, 리얼미터죠. 리얼미터 조사라는 것을 하는데 그 조사가 신뢰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50 몇 프로가 찬성이고 30 몇 프로가 반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는 객관적이다라는 그 이상한 프레임에, 뉴스는 원래 주관적입니다. 뉴스는 객관적인 프레임 아래 뭐를 두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2만, 찬성하는 사람이 20명,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해버려.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100명이나 2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연합들 있잖아요. 어머니, 어버이, 뭐 이런, 얼마 안 돼요. 진짜 소소 안 돼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항상 객관적인 방송을 한다 해서 양측을 보여주는 식으로 뉴스가 진행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엄청나게 사람들을 호도하는 방송 중에 하나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게 오류예요. 사실 오류. 뉴스가 보여주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런데 그 짓을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아마 계속해서 그 성주 쪽 분열 고립화 정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먹힐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찬성을 하는 사람도 사시다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 어떤 유지들을 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하는데, 어, 힘들 것이다. 왜? 그들도 재산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잘못 나섰다가는 거의 돌 맞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반역죄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김무성 카드로는 이번 국면 전환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어떤 내리가 박혀있냐면 예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김무성 대표 앞에서 차에 타는 김무성 앞에 대표에서 무릎을 꿇었던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버렸어요. 그때 김무성이 매몰차게 문을 닫고 가버리는 게 있었거든.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뭐 이런 감정적인 것부터 해서 이제 다른 뭐 정치적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도 그렇고. 음. 그리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김무성에서 네가 민주주의를 알아 뭐 이런 식의 발언도 있었고 하여튼 보면은 글쎄요. 아마도 새누리당의 카드는 젊은 기수론을 내세울 것 같아요. 젊은 기수론, 청렴한 보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의 의미의 보수주의. 근데 사실상 보면은 그거는 이제 가림막이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홍정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홍정욱 카드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지금 증명을 못하겠지만 홍정욱 카드를 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맞을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 보수. 그러니까 젊은 층들을 좀 움직이겠다는데 아마도 그 공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 야권은 항상 통합과 분열이었으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하든지 간에 일단 야권은 뭉쳐야 된다. 야권은 뭉쳐야 돼. 어느 쪽으로 가든 국민의당이 됐든 아니면 정의당이 됐든 정의당으로 가지는 않겠죠 손 대표가 더불어가 됐든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텐데 여하튼 간에 통합이에요. 손 대표 단독으로는 대선 나기 힘들고 사실상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느냐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거래 이런 게 있겠죠 아마도. 그 성주도 마찬가지고 야권과 합쳐야 돼요. 야권과 연대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세월호 때 잘못했던 게 야권 사람들 못 믿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합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성주는 좀 그걸 탈피해야 돼요. 어떻게든 야권과 같이 갈 생각을 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가야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싸움을 질 수밖에 없어요. 대선 때 말이 많은 건 말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2012년도 봤잖아요. 박근혜 캠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일부러 퍼퓰리즘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어떤 카드를 좀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기인데 이정희 통진당 어. 그래서 사실상 통진당 해산이 정치적 보복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게 예전에 이승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헌법이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이 해산된 거는 통진당이 최초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해산된 거는 그 전에 조봉암 사건이 있었어요. 이승만 때 조봉암 진보당 사건이 있었어요. 네. 아니야. 그 인물 때문에 문씨가 떨어진 게 아니. 뭐 문재인 그 대표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문재인 의원이 떨어진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나이 드시는 그 분들 상대로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박근혜 불쌍하지 않냐 이거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누가 어렵게 살아 그 사람이. 건데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거는 박정희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향수 그런 것이 작용한 것이 또 심리적으로 정치적 어떤 공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심리론이 굉장히 크게 불었어요. 2012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되는 것이
일종의 그 바람도 있어요. 그 바람을. 그 언론에서 많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홍보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언론이 중요한 건데 언론이 그 역할을 못했죠. 사실상 기득권들을 위한 보수를 위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으니까. 박근혜가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상 정치에 있어서는 박근혜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타협도 하고 또 쇼맨십도 있는 사람이에요. 망해가는 한나라당을 살린 사람인데요, 당시에. 한나라당의 프레임을 그 캐치프레이를 바꾸면서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전선술에는 굉장히 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고수긴 해요. 근데 이제 처세술에 있어서 그 인사관리에 있어서 아버지 그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 항상 대립되게 했어요. 부처를 똑같은 부처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처를 뽑으면 이 A와 대응하는 또 다른 같은 기능을 하는 부처를 같이 뽑았어요. 그래서 둘이 대립하게끔 하나가 잘 나가면 하나가 견제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도 똑같은 그런 식의 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위한 거죠. 절대 권력을 위한 시스템이고 이것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방법이었는데 자기 똑같이 하잖아요. 그걸 똑같이. 그래서 하여튼간 재밌는 일은 많겠다. 지금 그리고 이런 사람들 머리에서 무슨 청년 문제가 나오겠어요? 청년 문제가 나오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겠어요? 그 최고위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언제 전당대회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 보고 배운 게 많아서 그렇지. 보고 배운 게 많아서. 보고 배운 게 많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에는 능한지 몰라도 현명한 사람 같진 않아. 지속적으로 자신한테 권력을 갖고 싶으면 그 권력을 갖게끔 뭘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대한 리더십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 포용하는 정책 이런 것은 확실하게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용납을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또 고민을 해보는 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엑스밴더 이걸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긴 해요. 아니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개인적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 MB 정부 때는 밝혀진 게 많죠 지금. 근데 지금 지금 정부에 과연 개인적 비리 문제가 없을까? 나는 그거 모르는 거였어. 일단 우수석 사건만 해도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개인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측근들에 의한 비리 항상 있었거든요. 측근에 의한 비리. 그러니까 그 측근에 의한 비리가 결국은 본인 개인에 의한 비리가 돼버리는 거니까. 음. 우리 그리고 일단 박근혜가 손잡고 있는 게 군사정권들이잖아요. 군사정권의 마크 세력들이었잖아요. 예전에 김기춘 청와대 실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군대 오빠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건데 그리고 MB 정부는 이제 친기업 정부들, 기업 정부죠.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는 쪽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 양가는 다른 것 같지만 손자를 공유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집단이다. 그래서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 그런 식의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맞은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서 맞은 것 같은 정말 진짜 요지경 같은 관계들 있죠 지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김영란법도 이제 조만간 공부를 같이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란법도 당초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 구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지가 맞을 것 같아서 김영란법은 청렴 때문에 인다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본적인 청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또 쉽게 말하면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진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단지 공무원들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조문 하나씩 보면서 또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논리를 반박하기 가장 좋은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 주장을 하잖아요. 그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주장을 바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하나씩 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주장 전체가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제일 합리적인, 제일 싸우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상대 쪽에서 반박을 못 해버리니까 자기가 갖고 왔던 합리적인 것들 다 깨져버리니까. 그 전략 중에 하나예요. 싸우는 설득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깨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문 기사 나온 거 보면은 국방부가 뭐 내놓으면 그 근거 다 잘라버리잖아요. 계속 맞지 않다. 이건 안 보여줬지 않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 정확하게 누가 실험을 한 거냐. 환경 조사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큰 거를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로서는 곤욕스러울 거야 아마. 쉽지 않다. 근데 그렇게 시행된다 한들 앞에서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 땜시 일이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지하기 위한 국민 투쟁이 나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쉽게 사드 배치하는 게 힘들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이제 밀어붙이기식 하겠지만 지금 성주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대규모 학살로 보고 있어요. 거의 그 성주 국민이 2만 5천 정도 되거든요. 2만 5천.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엑스밴드 레이더에 대해서 사람들이 후유증이 나오고 있거든. 뒷부분에 있는데 엑스밴드 레이더가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에 배치가 돼 있는데도 사람들이 구토나 어지럼증을 느낀다는 보고가 있어요.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발표한 뉴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주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엑스밴드 레이더가 있으면 여기 앞에다 배치되는 거야. 그럼 이거 학살이지. 이건 사람 죽이겠다는 소리니까. 뭐 전자파 뭐 이상 없다 한데 100m 내로 들어가면은 타 죽은데요 사람이. 내장이 다 타버린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상 없다고 뭐 거기서 참외를 깎아먹네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 정말로 감 거기 레이더 기지 있는데 가서 그 100m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들어가고 정말 한번 참외 깎아먹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걸 보여준 다음에 아 괜찮습니다 하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또. 일단 밀어붙이기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만 국민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보상 문제 오늘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그 세월호 때 똑같거든요. 세월호 때 사고 나자마자 보험 이야기가 먼저 들어왔어요. 열띤. 아 내가 지금 흥분하는 게 이건 사람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청년 문제도 결국 약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제가 근본 깔고 있는 건 생사상이에요. 생명사상이에요. 근데 사람의 값어치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대면 밀어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그거는 뭘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차라리 그러면 공산주의를 하든가 독재를 하든가 김정은 같이
이건 완전한 그 독재지. 이게 어떻게 민주공화국이에요 이 나라가. 그런 식으로 장치를 한다면. 누가 정복이고 누가 이게 정복이지. 이게 북한하고 똑같은 정치를 하는 건데 세습 정치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말이. 아 그리고 그 근본의 정책을,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우리나라 헌법 23조가 뭐냐면 재산권 보장이에요. 재산권 보장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국방이 왜 있는데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게 국방이 있는 건데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응. 군대 방공소에서 근무했다. 그 안에도 그렇겠지. 아휴, 옛날 같았으면 나도 잡혀갔겠다. 어디 조용한데 저기 잡혀갔겠다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말할 거는 좀 해야 되겠어요. 육삼 빌딩에도 부대가 있다. 거기가 제일 높다면서요. 높으면서 이제 뭐 하는 거 있고. 청와대 밑에서 태권복이 나온다고 하지 그냥 착 벌어지면서. 아이고. 아,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한강이 갈라지면서 또 뭐가 있고, 우리 독수리 오용재가 나올 수 있는 그 요새가 있고. 이어야 돼 뒷산에도. 이어야 돼 뒷산에도. 이어야 돼서 또 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뭐지? 얘네들이 또 학위 장사한다고 해갖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어야 돼.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떴던 거예요. 학위 장사. 예. 이화여대 시위. 어. 저 중앙일보에 있는 겁니다. 어, 경찰병력 1600명 투입? 엄청나. 경찰병력 1600명. 엄청 커요, 지금 이 사건이. 아이고. 경찰병력 1600명 투입. 이하여자. 오늘 나온 기사네요. 아니야. 7월 31일이니까 어제네. 어제 나온 거네. 이하여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래라이프 대학 신설 사업에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경희 총장에 대한 사퇴 서명 운동에 나섰다. 학생 100여 명은 지난 28일 오후부터 31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이하여대 본관 계단과 복도를 점검하고 나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와 교직원 5명이 사실상 감금됐다가 30일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되고서야 46시간 만에 풀려나면서 학교와 학생 양측의 과잉 대응 논란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31일 이화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은 시위에 대한 곡식 성명서를 내고 미래 라이프 대학 사태는 지금껏 무수히 반복되어 온 최 총장 체제의 불통 시스템이 낳은 파행이라며 학교는 단과대를 개설하는 중대한 사안에서 주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하지 않았고 한 교수는 4년 후 졸업한 학생이 무슨 주인이냐는 소리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최 총장 탄핵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 농성은 지난 28일 오후 2시에 열린 대학 평의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 지원 사업인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계획을 폐기하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농성 학생들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평이용 교수와
교직원 5명을 본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들은 46시간 만인 30일 경찰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구조된 5명은 수면 부족, 탈진 등의 증세로 이대 목동병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풀려난 서혁 이화여대 교무처장은 갇혀있는 내내 의자에 앉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자지 못하며 감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화여대 측은 갇혀있는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위해 개인적으로 112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서대문 경찰서가 학교 당국이 공문을 통해 병력 투입을 요청했다고 반박하면서 대학 측의 과잉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교내는 1,6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미래라이프 대학 신설 사업은 교육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직장인,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커리큘럼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연간 3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5월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인하대, 제주대 등이 1차로 선정됐고, 이하여대는 7월 추가 선정되어 동국대, 창원대, 한밭대와 함께 포함됐다. 이화여대는 미래라이프 대학을 설립해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뉴 미디어 산업 전공과 건강, 영양, 패션 분야를 다루는 웰리스 사업 전공을 개설해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뒤 3년 이상 직장에 다닌 사람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와 기타 서류, 면접을 통해 150명을 선발한다. 학생들은 여성의 재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원이 이미 설립돼 있고, 일부 동일한 전공이 기존 학부 과정에 개설돼 있음에도 중복 과정을 만드는 것은 소위 학위 장사를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학교 관계자는 평생교육원은 학교 부설기관이고, 미래라이프 대학은 학과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르다. 학위를 거저주는 게 아니라 4년에 걸쳐 모두 13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평생교육이면 주말 과정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만 봐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 학교 측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는 이제 꼼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기사에는 좀 가려져 있는데, 그 꼼수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꼼수가 있는지. 자, 한겨레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말을 조심하니까. 그러니까 직장인들 상대로 교육하는데 왜 학생들이 반대하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평생 이상하네. 이해를 못하겠네. 이건데 여기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자고. 분명 지금 그런데 학생들 이야기가 없잖아요. 지금 학생들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그거 좀 이제 학위장사한다라는. 자, 경찰 병력을 끌어들여 농성 중인 학생들을 끌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건 이제 한 거죠. 음. 이대 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생교육원 개념이 지금 어떻게 이 학생들에 다가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니까. 이대 쪽은 학생들 점거 농성 중이다.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이야기니까 일단 놔두고요. 계속 그 시에만 지금 초점을 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그냥 단순히 이 미래라이프라는 평생교육원에 대한 이야기를 반대하는 건지, 근데 다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제 첩보에 의하면. 한겨레도 안 나왔네. 시 현장이 중심이 돼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학위장사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건지 좀. 경찰이 하고 있다. 찾아봅시다. 오늘 할 이야기가 좀 많네요. 지금 보니까 또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 미디어 펜.
이씨, 이러니까 언론이 문제라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정보가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뉴스타운. 뉴스타운 뭐 나왔는데 한번 봅시다. 뉴스타운이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시설은 학생 의견 무시하는 단순 학위장사이다. 서울 신촌 이하여자대학교 본관 건물에서는 지난 28일 정오부터 30일 현재, 이건 알고 있고 쭉 내려서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 동문들이 대학을 점거하며 농성하는 이유는 이화여대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이건 알고 있고, 재학생과 대학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사업이란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으로 매년 200여 명의 고졸 재직자 30세 이상의 무직 성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뉴미디어 산업전공, 웰리스 산업전공, 융합설계 전공 등 평생합석으로 4년제 대학 학위 수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만 봐서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 사업이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연구와 대안 없이 실현되었을 경우 사업 취지에 부합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오히려 기존 학부 재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악화되지 않는지 많은 의문을 안고 있는 무리한 사업이라는 주장이 전체적인 여론이다. 이미 이화여대는 미래라이프, 그러니까 평생교육 단과대학 역할과 중복되는 특성화고교 졸업 대상에 기회균등전형, 특성화고교전형,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미래라이프 단과대학을 시설하여 더욱 활성화하자는 이유는 정부의 여기네 30억 원의 재정사업이다. 이거네. 이미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생교육이라는 그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와 같은 그 커리큘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따로 더 하나를 더 설립한다? 여기는 정부의 30억 원 재정 사업이 있었네. 재정 사업.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뉴스를 접하면 학생들이 왜 평생 교육 저 좋은 거를 왜 반대를 할까 이런데, 이 내부는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싹 가려져 있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무엇보다 미래라이프 사업은 산업 수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공 과목을 근본 교육 목적대로 양질의 교육이 아닌 취업을 위한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들에게 4년제 학위를 수여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학위, 학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한 신설되는 전공 과목들 중 상당 부분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 학부, 신산업융합 등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그렇죠, 재학생들과 대학 동문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야. 있는데 이 30억이라는 것에 그 달콤함에 재학생들은 교육 환경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비슷한 전공을 개설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재학생의 교육권을 경시하는 행동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 알리지 않는 점 또한 재학생들의 불안을 가중할 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입학 전형이다. 이 미래라이프 단과들을 위한 전형적인 성인학습자 전형은 수능 성적이 아닌 경력이나 면접, 학업 계획서 등으로 선발된다. 수능 성적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 전형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모집 조건이 불투명하고, 모집 조건 불투명. 이 과정에서 일반 학생들과의 공정성 문제,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죠. 학교 측은 충분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며 학생 측과도 다양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 측의 일방적인 추진이었으며, 학생들이 처음 이 사업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7일 오전 뉴스 기사를 통해서였고, 28일 오후 2시 대학 평위원회가 열리고 난 후에 사실상 반대 의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통과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은 싸그리 무시된 거예요. 급하게 먹인 500여 명의 이하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 및 대학 동문들은 섣부른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사업의 폐지, 대학 총장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정고 농성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평위원회 위원들과 사업 관련한 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측과 재학생 측의 대치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하여대 총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 평의회 위원들이 농성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충돌했으나, 그래서 경찰이 1600명이나 여기에 투입이 된 겁니다.